네, 2부 방송에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오늘 방송 주제죠. 전혀 부담 없는 조세 채권, 임금 채권. 제가 뭐 그전에는 뭐 조세 채권, 임금 채권 뭐 표현이 좀 마음입니다만 싸가지가 있네, 싸가지가 없네, 막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게 자칫 잘못 걸려버리면요, 자칫 잘못 걸리면 내 낭패 본다니까요. 그래서 또 그렇게 봅니다. 이 경매 투자를 하는 데서 가지고 낭패를 보는 데는 나이가 뭐 젊고 나이가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무조건 배팅했다 그러면요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밑지는 장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밑지는 장사 안 하기 위해서는 뭐다 내가 조금만 알면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우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대학교 뭐 수학과에서 공부하는 뭐 고등 수학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조차도 관심 없다. 그런데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경매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칫 잘못하면 이혼 당한다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저 경매 투자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나이 드셔가지고 이혼은 뭐 하고 조론 당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나이든 막 집에 와서 막 설거지도 하고 세탁기도 돌리고 막 생쇼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뭔가 남자로서의 어떤 근데 여기 이제 그런 뭐 어떤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거 조세채권 임금채권 몰라가지고 해서 몇 천만 원 까먹었다 그러면 그때 과연 집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이고 속 겉으로는 이야기 안 해도 뭐 속으로 아이고 저놈의 인간 맞잖아요, 그죠? 돈도 못 벌면서 뭐 30세끼 꼭 집에서 밥 먹는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눈총됩니까? 남자 전 저렇게 봅니다. 남자는 아침에 눈 딱 뜨면요, 나이가 많고 적고 그걸 떠나가 집에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밖에 나갈 데 없어. 그럼 어떻게? 맨날 산에 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밖에 나가서 자기 어떤,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 특히 제가 볼 때는 50대, 뭐 30대, 40대는 조금 이제 앞으로는 시간 여유가 있는데 50대 들으신 분들은 저 같은 60대다 그러면요 말 그대로는 좀 상당히 어떤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자 그럼 여기 일단 보시는 말이죠. 이게 배당의 건 같은 경우는요 이미 2021년 1월 달에 낙찰이 됐죠, 그죠? 2021년도 보십시오. 1월 달에 이게 낙찰이 됐는데 아이고 보세요, 이날 이게 빌라입니다. 1월 달인데 22명이 돌았잖아요. 어이구 뭐 먹을 게 있다고 98% 써버려, 100% 써버렸어요. 어이구야 100%. 배당 종결되어서 사건인데 배당 종결됐다 이거. 그렇구나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잠깐 내려보니까 항상 보다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아이고 요거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야 이거 보니까 이게 LH공사 같아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래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해가지고 5,500만 원인데 대항력이 있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어쨌든 대항력이 있다 이거죠. 대항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밑으로 좀 더 내려볼게요. 내려보면은 여기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근로복지공단에서 말이죠. 배당요구 종기일 있잖아요.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를 했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가압류하고 그 이후에 가압류하면서 법원에다가 이제 근로자 임금 채권에서 채권 계산서 권리식무의 배당 신청을 했어요. 그럼 배당 종기일이 2020년 6월 26일이다면요. 경매 기입 등기는 아마도 최소한도 이제 이 날짜 기준해가지고 한 3, 4개월, 4, 5개월 전으로 보니까 2020년, 경매 기입 등기 날짜가 언젠가 볼까요? 내려가 보죠. 나와 있네요. 2020년 3월 달이잖아요. 그죠? 2020년, 여기 2020년 3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20년 3월 31일인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0년 6월 26일이라고. 근데 그 뒤에 봐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근로자 임금 채권. 임금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이거죠. 하면 일단 법원에서는 가압류,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가압류 등기 하잖아요. 등기 돼요. 다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배당 요구 종기일이 6월 26일인데 그 이후에 배당 신청했어요. 받아나 준다니까 이게 효력이 없어요.
가압류 하든지 말든지 이게 배당요구 혈액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요, 전혀 부담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예. 부담이 없고, 일단 뭐 임차인, 이 사람들이 5,500만 원 전액이 돼가지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건전한권보다도 한참 전에 2012년도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기 때문에 5,500만 원 전액에 대해서 배당을 다 받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에 98%에 그냥 확 질러버렸잖아요. 예. 98%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날짜에 보니까 22명이 응찰한 것으로 미루어 봐가지고, 그죠? 근데 전 사실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제가 아쉬움이 남아요. 어떤 아쉬움이냐, 그러니까, 22명이 썼는데 1등이 1억 600이, 2등이 1억 200이잖아요. 그죠? 그럼 아주 이 날짜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법원 경매가요. 이런 현상들이요. 정말로 가뭄에 콩 나듯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자주 발생됩니다. 뭐 이거 결과를 놓고 보면 차라리 2020년 11월 18일자 해가지고 내 혼자서 조용히, 그죠? 1차 기일날 1억 900 전액 다 쓰기엔 좀 아까보니까 내 혼자 조용히, 아파트 같으면 1차 기일날 확 들어가 버려야죠. 그죠? 그런데 빌라니까 이거 봐가지고 이 날짜 조용히 내가 7,630만 원 쓰면 좀 양심에 찔리니까 7,631만 원, 만원짜리 안에 더 붙였으면요, 계산기 한번 눌러볼까요? 1억 600, 1억 600, 양반 7자로 좋아하시면 77만 7,778원에서 7,630만 원. 3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3천만 원. 응?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응? 3천만 원이 작습니까?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이 가격 조사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 확신이 안 서는 거야. 그러니까 22명이 전부 다 확신이 안 서는 것이죠. 응? 긴가민가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더 유찰된 상태에서, 다음 길날 우선 341만 원인데, 이때 한번 입찰 들어가 봐야지. 들어가 보니까, 뭐야. 뚜껑 열어보니까 입찰은 뚜껑 여니까 22명이 확 돌아버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최고까지 건 100%에 내질러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30% 저감이잖아요. 그죠? 7,630만 원이다. 이 언저리에서 입찰을 하면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 더 유찰되면 그 다음날, 그 다음 기일날 들어가서 내가 낙찰 받아야지. 또 가보면 그때 완전히 벌떼처럼 덤벼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럼 내가 낙찰 받을 확률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낮다 이거죠. 요즘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잖아요. 취득세 장난 아니고, 부동산, 좀 비싼 거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보유세도 장난 아니고, 요즘 보니까 민주당하고 당하고 청해가 많은데 이야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일시적인 완화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봐가지고, 그전에는 강화했을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지고 있다 팔아야지만 내가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게 이놈을 팔다 보니까 말이지, 나라에 다 가져가 버리네, 세상에. 맞죠? 양도소득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60%, 70%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보는 말이지, 내가 매주 월수금 해가지고, 저녁 8시에 안종현 경매 TV에 채널에서 말이지, 경매 공부 허벌나게 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입찰해서 낙찰 받아. 내가 돈은 다 버는데, 왜 저 절반에서 다 가져가 버리냐고. 맞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3천만 원 이게 엄청 큰 돈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권에서 이제 7,630만 원이니까 바로 직전기일날 가격이잖아요, 그죠? 이 날짜에 내 들어가서 낙찰 받고 하게 되면요, 부동산, 이 경매 같은 과세 표준이 내 낙찰 받은 금액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1억 600만 원 기준에서 취득세 세금 내는데, 이때는 요거 7,600이면 요걸 기준에서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 평면에 있어서도 이게 탈세가 아니고 절세도 절세 맞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그 경매 물건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도 제가, 제 아버지가 한국은행 총재도 아니기 때문에 돈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어떤 오프라인상에서 이런 모임이 있다 그러면요, 이게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저도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옛날에 제가 다음 카페에서 지분 회원들과 지분 투자해가지고 한 150건 이상 낙찰 받았다는 게 그때 징그러웠어요. 와가지고. 요 사장동 사무실 거래에 가보면 아시는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무슨 농장이라고 있는데 그거가 맨날 술 먹고 그랬어요. 술 먹기 바빴어요. 맨날 낙찰 받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는 나이가 나이만큼 술을 먹으면 이제 못 버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의향에 이제 경매 물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돈 벌어 간다니까요. 그죠? 그런 거 열 안 받습니까?
저 같으면 열받겠어요. 자,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는 전혀 어떤 근로복지공단에서 배당 요구를 하긴 하였는데, 배당 요구를 하긴 하였는데, 이게 제가 등기부 한번 잠깐만 이게 보면요, 여기 보십시오. 보면 배당 종기일이 2020년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인데요. 그리고 경매 기입 등기가 2020년 3월 31일이었잖아요. 3월 31일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3월 31일입니다. 3월 31일인데 등기부등본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언제 하였지 보니까 이게 임의경매 개시 결정해가지고 중소기업원에서 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죠? 3월 31일 날 기입 등기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이런 게 신경 쓰지 마세요. 맨 꼬레뱅 배당 있으면 받고 없으면 못 받는 거. 근데 봐가지고 2020년 8월 11일이니까 2020년 6월 달이 배당 요구 종기일인데 8월 11일 날 뭡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액이 얼마입니까? 1억 2,600만 원. 이게 담당자 완전히 그냥 심할서 써야겠다.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이니까 근로자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요, 최우선 면제권이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당신들 말이지 근로자임금 채권하니까 최우선 면제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액션 취하야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가 말이죠.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되기 이전에 가압류 등기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 배당제에서 참여할 수는 있어요. 압류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에. 근데 요 가압류는 뭡니까? 압류 효력이 발생돼. 압류 효력은 2020년 3월 31일자로 해가지고 경매 기입 등기 됐으니까 이때로부터 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뒤에 했지. 그러면 등기는 해주는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 가압류하고 나서 또 이제 배당 요구는 또 이제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혀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입찰을 참여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 잠깐만요. 문건 접수 송달 내용 한번 볼까요? 보면요. 2020년, 이 보세요. 봐가지고, 2020년 8월달 말이지, 2020년 8월달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당 요구권자 근로복지공단에요. 배당 요구 종기 연기하고 배당 요구 신청 제출했대요. 왜냐면 그 전에 2020년 6월달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니까 당연히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하면 이게 효력이 없잖아요. 배당 신청 효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배당 요구 종기하고. 근데 법원에서 아니요, 안 해줘. 이러다 보면 완전 꽝이라는 거죠. 따라서 근로자 임금 채권 1억 6천만 원, 1억 2,600만 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최우선 면제 못 받고 우선 면제도 못 받고 아예 배당 기사에서 아예 배제돼 버린다니까요. 배제되고 낙찰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고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니까 1,000원 넘어갑니다. 1,000원 넘어.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위에 나의 관심 메모에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냐면요, 임금 채권이 소액이면은 신경 쓰지 말자 이겠죠. 임금 채권이 소액이면 신경 쓰지 말자 이겠죠. 그래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누가 입찰하셨다가 이제 미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서 보면요, 항상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모시라는 분이 있는데 대항력이 있대요. 8,500이래요. 그죠? 여기 보시면 건재당권 해가지고 2011년 5월 13일 보다 또 빠르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지요. 그죠? 당연히 대항력이 있다. 근데 보니까 이게 가압류 해가지고요, 근 딱 돼 있거든요. 이거, 근데 1,7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전 그런데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가압류 청구액이 1,700만 원인데요. 나중에 실제 채권이 확정될 때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 같은 경우 청구 채권액이 표시됩니다. 청구 채권액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야. 근데 이거 나중 보니 1억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상에 비록 1,700여만 원 정도 어떤 금액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이 물건이 입찰돼간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봅니다 해가지고 당신들 근로자임금 채권 얼마냐 그거 물어보야죠, 당연히. 그죠? 왜냐면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으면요, 이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봐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1,700만 원이 아니고 마치 1억 7천만 원 돼버린다고 하면요, 낙찰금액에서 이 사람들 임금 채권조차도 전액 다 충족 못 시킨다.
그럼 8,500만 원은 막 낙찰자 꼼짝 못하고 인수를 해버려야 된다고. 왜 이 사람 배당 못 받아가니까, 왜 그러냐니까. 2016년 6월 달에, 가압류 됐는데, 이 최우선 변제, 먼저 얘, 뭐, 무소불위라니까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임금 채권은요. 최우선, 이게 맨 1등으로 배당 받아간다니까요. 물론 이제 최우선 변제 해가지고, 경매 신청에 따른 경매 비용이 있잖아요. 경매 비용은 최우선 변제로 빠져나간대요. 그 다음에 어떻든, 배당 순서에서 무조건 1등으로 배당 받아가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임장 활동을 하시고, 그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어떤 답이 안 나와. 그럼 하지 마세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하지 마시라니까 뭐라 합니까, 자꾸. 법원 경매 이거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겁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해입니다. 잘못하면 피똥사입니다, 피똥사. 진짜라니까요. 경매하니까 이제 대세는 경매다 해가지고 말이지, 또, 이런 유튜브 이런 데 보면요, 제가 맨날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주 미사여구를 섞어가면서 말이죠.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게 물건지가 이제 성남지원 사건이에요. 성남지원 사건에서 2018 타경이 956호 임의경매 사건인데요. 성남시 중구 도촌동에 있는 아파트로 여기 나와 있네요. 아파트인데 이게 102%에 낙찰돼 버렸네요. 102% 같은 뭔가 큰 문제는 없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102%에 낙찰된 거 미뤄봐가지고.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요. 여기 보니까, 채무자나, 이게 항상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임차인이 문제라니까요. 임차인이. 그것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근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네요. 그럼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채무자에서는 뭐 낙찰받고 나서 낙찰자는 어떻게 합니까? 안 나가? 말 막 벌어져도 뭐 인도명의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죠? 인도명 신청해서 당신 빨리 나가. 그럼 나가면 낙찰자 관계없기 때문에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임금 채권에 몇백억이 되어 있어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마십시오. 자, 밑에 보니까 뭐가 있나 모르겠네요.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또,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를 하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근데 문제는 이 물건에 보면 말이죠. 아이고, 관리비가 말이죠. 보니까, 1200만원 미납돼 있어요. 2018년 2월 11일 현재까지 관리비 미납금 약 한 1200만원 정도. 요런 경우란 말이죠. 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공영 부분과 전용 부분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전용 부분 같은 경우 경매 대상 부동산 안에 전기세, 물세, 수도세 다 포함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1200만 원을 안 냈다 그러면 몇 년치를 안 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좀 명도하는데 조금 이게 애로사항이라고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이죠. 근데 일단 1200만 원이다 면 여기에서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으로 나눠지니까, 전용 부분은 낙찰자와 관계없어요. 또 공용 부분만 일단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입찰, 들어가시기 전에 관리사무소 방문하셔가지고, 공용 부분의 관리비가 얼마인지 그거 보고, 또, 때로는 어떤 관리사무소에서 말이죠. 이게, 해놨던 관리비 1200만 원 다 안 주면 아파트 이사 못 들어오게 할 거야. 이렇게 또 억지 주장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200원 다 주세요. 다 주고 나서 나중에 나머지, 전용 부분의 또 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반환해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가 권리법조가 하나 있고요. 이거 어디 겁니까 봐가지고 하도 사건이 많아가지고 메모 체크를 해놔야 돼요. 네. 이게 돼 있네요. 이것도 보면은, 근데 이것도 보면은, 잠깐만요. 경매 기입 등길 이후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보십시오.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미 경매니까, 경매 기입 등길 이후에, 2018년 1월 24일 날 이후인 2월 7일 날 가압류였잖아요. 그죠? 가압류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뭐하다? 경매 기입 등길 이전에 가압류였으면은, 나름대로 배당 결제 참여할 수도 있는데, 경매 기입 등길 이후다 그러면요, 했구나, 알았어. 그럼 이 사람들 뭐다? 반드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법원에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딱 보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근데 봐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거 제가 조금 전에 말 실수했네요. 임차인이 없다 그러면, 그럼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하든지, 압류 효력이 발생된 그 이후에 가압류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문건 접수 송달 내역 보니까.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은 여러분들 항상 이게 친구가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이 문건을, 관련 문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부분에서 일일이 다 이제 날짜별로 해서 이렇게 접수 내역을 이제 표시를 하거든요. 또 밑에 보면 이제 송달 내역이 있습니다. 송달 내역 같은 경우 봐가지고 일단 이해관계인들한테 법원에서 다 이제 송달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분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타지분권자한테 반드시 지분이 경매 진행 중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송달을 해야 된답니다. 만약에 타지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돼 지분이 경매돼 가지고 누가 낙찰받았다 손치더라도 그 낙찰자는 소유권을 온당하게 온전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분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게 송달되었나? 그죠? 건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2월 12일 날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네요. 2월 12일 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 저기 배당요구 종기일이 2018년 4월 2일입니다. 4월 2일인데 일단 이전에 배당 신청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물건의 채무자가 점유하기 때문에 낙찰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따라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입찰 참여를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가 950, 또 이제 이게 성남 지원 사건이 있습니다. 성남 지원 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잠깐만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 해가지고요. 이거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만은 2013 타경의 3288호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인데요. 이 건도 보시게 되면은 1차 감정 가격이 8억 5천만 원이었는데 4명이 응찰하셔가지고 7억 3천여만 원에 낙찰되었고, 근데 이게 보니까 대금 지급 및 배당 기일 잡혀있죠, 그죠? 대금 지급 기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2015년도 같으면 대금 지급, 요즘 같은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금 납부하라고, 이게 무슨 대금 지급 기일이냐? 또 대금 지급 기일하고 배당 기일 같은 날짜에 딱, 지정한단 말이죠. 이건 뭐냐? 이분이 이 물건에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라든지 또는 저당권자라든지,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 분이 1월 5일 날 낙찰 받잖아요, 그죠? 그럼 1월 12일 날 이제 매각 허브 기일인데, 이 날짜 매각 허가 결정이 난다고요. 근데 어쨌든 1월 12일까지 이분이 법원에다가 채권 상계 신청서,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해주면은 법원에서는 대금 지급 기일 및 배당 기일을 같이 설정해줘요. 날짜 잡아가지고 이제 경매를 진행한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보니까 임차인이 있긴 있는데 보니까 이분이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죠? 대항력이 없으면 신경 쓰지 마세요. 가뜩이나 복잡한 세상인데 하나씩 신경 씁니까? 그죠?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 2월 22일 날이 하나의 말소 소멸 기준 권리란 말이죠. 근데 2007년 2월,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되노? 2007년 2월 5일. 아닌데, 대항력이 있는데? 2월 22일이죠. 2월 22일, 이 경매 청구지 잘못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이게. 경매 정보지가 잘못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이게 또 보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봐가. 또 임대차 관계가 이건 또, 없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페니슬람 법인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임차권 부동자 확인 판결 확아 소송에서 이 사람 임차인이 아니다. 임차인이 아니다. 그럼 임차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임차인이 없다 하더라. 그러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주거용 부동산이든 상업용 부동산이든 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건물에 임차인이 있다. 근데 그 임차인이 주거용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고 상업용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이잖아요. 그죠? 그걸 기준해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다 그러면요. 그건 낙찰자 인수하고.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압류가 됐네. 무슨 압류야? 조세채권, 조세 체납했던 압류. 뭐지 또? 근로자 임금 채권. 그죠? 근로자 임금 채권, 임금 체불입니다. 임금 체불에 따라가지고, 압류가 되었다. 이랬을 적에는 조심하시고. 근데 봐가지고, 소유자가 점유하거나, 아니면 또 때려는 뭡니까? 임차인이 있긴 있는데 대항력이 없거나, 그러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소유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인도명의 대상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요. 대항력 없잖아요. 그럼 걔도 역시 마찬가지 인도명의 대상이기 때문에, 낙찰자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근로임금 채권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압류해가 딱 돼 있잖아요. 압류해가지고, 압류해가지고, 이게 근로복 중단입니다. 예. 근데 이게 보니까 무슨 세무과, 부가가치세과, 전시는 뭡니까? 이게 국자가 보니까 세무서 같아, 세무서. 근데 이런 물건에 예를 들어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도 이런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권자들은 먼저 받아가고, 이 근로복 중단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없잖아요. 봐가지고 금액이 자기네들 가압류 같은 경우 하다못해 1,900명이 나오는데 압류 같은 게 표시 안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근로복 중단에서 이게 이 임의경매가 아닌 강제경매 신청했다고 그때 1,900이 나옵니다. 근데 근로복 중단에서 경매 신청도 안 했다 이거지. 그럼 등기부등본 보니까 단지 압류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보니까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 일단은 우리 이제 이거 근로자 임금 채권 얼마고 이게 세금 같은 경우는 당해서나 일반 조세나 이거 정확하게 조사본사에서 입찰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 말씀이 듣기 싫어 그러시면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나중에 몇 천만 원만 손해보셔도 된다니까. 경매 투자해가지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돈 벌기 쉽다? 어려워요. 세상 돈 벌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오히려 경매 투자를 통해가지고 돈 까먹기가 쉽다니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진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황소님 노래했었네요. 요즘 또 보니까 무슨 거리두기 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 문 닫아버리는 게 참 그렇다, 그죠? 황소님 좀 힘드시더라도 어쨌든 버텨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버티는 놈이 강한 놈이지 그죠? 강한 놈 버티는 것이 아니고, 나사랑님인데요.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다시, 이 건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이제 임차인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보니까 소송에 의해 가지고 임차권 부존재 확인 판결이 났다. 그러면 임차인이 아니다.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는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요건에서 마지막으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 또 천상 모레 있잖아요. 22일 날 해가지고 이게 오늘 근로자 임금 채권 관련해가지고 신경 쓸 필요 없는 사례가 한 3건 정도, 하나, 둘, 셋, 4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 채권 있잖아요. 조세 채권 해가지고 이제 하나, 둘, 3건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천상 모레 12월 22일인가요? 22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임금채권 하니까 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같은 경우는 2016 타경의 7699호 임의경매 사건이고, 영등포구 물레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였네요. 아파트인데 이게 보니까, 밑으로 좀 내려보니까, 이게 보니까 누가, 3억 1,100만 원에 썼다가 대금 납부 안 해버리고 또 2억 5천만 원에 썼다가 또 대금 납부를 안 해버리고 대금 납부 안 하고 또 이제 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거 1억 3천만 원에 1억 3천만 원에 써가지고 그것도 기한 후 납부잖아요. 그죠? 이게 대금지급 기한인데 대금지급 기한 이후에 이것도 뭐 이렇게 기한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니까 대금지급 기한이 이때부터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대금 납부 안 했어요. 안 하면요, 법원에서는요, 다시 재매각 절차를 밟거든요. 근데 재매각일 3일 전까지, 재매각일 3일 전까지 어떻게,
3일 전까지 대금을 매각 대금하고 이제 지연이자 몇 프로인가요? 요즘 지연이자 그걸 잘 모르겠네요.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건 또 민사집행법 규정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 그것도 모르냐라고 저한테 손가락질하면 안 돼. 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외우기 싫다고 이제 봐가지고. 그럼 필요하면 법 조문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노하우가 아니고 그죠? 이게 노하우가 아니고 노웨어. 어디 있냐? 이것만 알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것만 알면 되는 것이 막 복잡한 세상 말이야.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막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 아우 그런 분들 인생 피곤해요 봐가지고. 노하우보다 노웨어가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어쨌든 1억 3천만 원을 27%에 낙찰했잖아요. 엄청 싸게 낙찰했잖아요. 우와, 뭐 이렇게 싸게 낙찰했는데 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이게 또 뭐 근로복지공단 있나, 뭐 조세채권 있나 이거지. 예.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4억 8,700짜리네, 그죠? 4억 8,700짜리가 보니까 이게 1억 3천만 원이니까 이제 낙찰돼 버렸단 말이죠. 1억 3천만 원에. 예, 1억 3천만 원 낙찰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건전항권회가 2015년 12월 7일 날 건전항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임차인인 듯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전입 날짜 보니까 2015년 10월 7일이죠. 근데 2015년 12월 7일이에요. 확정일자도 없다고 그러고 배당 요구는 안 했다. 이게 배당 요구 안 한 거죠,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보십시오. 뭐, 이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입신고만 덜렁대 있거든요. 아, 이게 가짜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름대로 접근 분석하셔야 되는 것이지. 예. 혹자는 뭐, 이런 뭡니까, 동영상문에서 보니까 뭐 가짜가 많다. 그거 지가 봤냐고, 지가 두 눈으로 봤냐고. 그죠? 그리고 이게 본인이 경험한 걸 말이지, 그 일반화 보편화 시키면 안 돼요, 봐가지고. 내가 이 물건 입찰되어 보니까 얘한테 가짜였다. 그거는 가짜였지. 근데 다른 물건에서 진짜일 수도 있지 않나, 이게. 근데 그걸 가지고 완전히 일반화 시켜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런 거를, 소위 경매 초보분들이 들으시게 되면, 아, 뭐, 그렇구나 해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그런 분들 낭패를 보신다면은 영상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책임질 겁니까? 책임 안 지잖아요,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 일단은 소멸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임차인이다 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임차인인데 대항력은 있대요. 아마 보니까 이게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누가 입찰하셨다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3,100만 원 입찰 보증금 몰수당 있잖아요. 그죠? 이분 같은 경우도 뭐 그냥 4천만 원 입찰 보증금 몰수당. 3천만 원, 4천만 원이니까 이 물건이 7천만 원이죠. 입찰 보증금이 이제 적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미뤄봐가지고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3천 정도 쓰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전입 날짜는 빠른데 보증금액이 얼마고 말이지, 뭐 확정일자를 언제 받아 그거 몰라. 근데 이 물건 입찰 들어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된다면 어떻게? 보고 현장 가셔서 나름대로 매매 금액 또 전세 금액을 똑소리나게 조사를 하시는, 제가 맨날 똑소리나게 말씀드렸잖아요. 똑소리나게 조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모두 와가지고 이분이 2015년도 10월 7일 날 일단 정말 화면을 또 조정해 드릴게요. 2015년 10월 7일 날 이제 전입신고 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저당권이 2015년 12월 7일이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2015년 12월 7일 이 당시에 경매 기입된 기가 2016년 6월 달이니까 저당권 설정 이후에 과적 한 6개월 후에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 12월 현재 요 당시에 이분의 전세 보증금액이 얼마인가 이걸 조사하시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낙찰받고 나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뭐 협상을 하는 데에서 협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더라 이랬을 때는 명도 소송 제기하면서 임대차 계약갱 끝났다 그러면 명도 소송 제기하면서 그때 뭐 쟁송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송하는 소송 감정이 있거든요. 그럼 소급 감정이에요. 내가 만약에 2018년도에 이 사람하고 협상을 하는데 2018년도에 만약에 제대로 협상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때 당신은 말이야 2015년도 10월 달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전세 보증금액 얼마였냐 이건 감정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법정에다 제출하면 이제 그 담당 판사가 보고 이제 얼마 땡땡 뭐 이렇게 판단을 내리든지 아니면 또 둘이 그냥 조정 붙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정을 잘 붙이는 판사님들이
인사고가에 뭐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하여튼 요즘 뭐 사건들 엄청 많으니까 1심, 2심, 3심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야야 적당히 이렇게 해버려. 그게 오히려 더 이제 사법 행정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인사고가에 뭐 좋은지는 제가 두 눈으로 확인 안 해봤습니다. 저도 얘기 들은 이야기니까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남부지방 부분이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머지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은 12월 22일입니다. 이제 올해 이게 2021년 12월 22일 날에 이제 우리 안동의 경매 TV의 라이브 방송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리고 1월달 내년 1월달로 방송 넘어가는데요. 12월 22일 날에는 제가 마저 말씀 못 드렸던 그 사례하고 또 12월 22일 날 경매된 사건하고 또 뭡니까 또 우리 자연이 조아님 말씀처럼 해가지고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물건 해가지고요 지분 경매라는 또 전세권 일반 물건 같은 게 뭐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물건 있으면 제가 몇 개 한 골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방송 시청하신 분들하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요. 보다 양질의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인의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